어제 이강인 선수가 개인 SNS 프로필에 마요르카를 삭제하고 그리고 마요르카의 팔로우를 취소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구단 내부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불만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강인에게 좋은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마요르카가 모든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강인이 구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에게 영입 제안을 한 팀들이 어떤 팀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강인과 마요르카의 불화 소식을 먼저 보도했던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겨울 이적 시장 초반에 뉴캐슬, 아스톤빌라, 벌리, 페에노르트 이 구단들이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 라는 기사를 썼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도 요 네 팀이 이강인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새벽에는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공신력이 그래도 있는 기자죠. 이 기자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제안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라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를 보면 현재 이강인에 대한 제안은 브라이튼 그리고 라리가 클럽의 두 팀이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고 약 1000만 유로 가량의 이적료를 제안을 했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강인에게 제안한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브라이튼이고 그리고 라리가 내에서는 익명의 두 팀인데 여기서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공신력이 높은 기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두 팀의 전술과 이강인이 과연 어울릴 것이냐 이걸 살펴보면 일단 브라이튼은 최근 데제르비 감독이 여러 전술을 좀 시도해보다가 4-2-3-1 전술로 고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는 메갈리스터와 카세이도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문제예요. 이 자리에 보통 랄라나나 아니면 그로스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랄라나와 그로스 모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영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구성상 브라이튼에게 이강인 선수라는 자원이 분명히 매력적인 자원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브라이튼이 어떤 전술을 쓰냐면 앞쪽에 랄라나가 위치하고 있지만 빌드업할 때 왼쪽에 있는 메갈리스터가 약간 올라가고 반면에 랄라나는 약간 내려오면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를 3명 두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측면 미드필더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제 측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웬만한 포지션은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선수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랄라나의 역할 최전방에 위치하다가 빌드업 상황에서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에도 가담을 해주고 공격할 때는 다시 올라가주고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브라이튼의 빌드업 장면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 라인 앞에 메갈리스터와 카이세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 그 앞선에 랄라나가 위치하는 정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드업하는 순간 랄라나가 약간 내려오고 반면에 메갈리스터는 약간 왼쪽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형성이 되죠. 카이세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메갈리스터, 오른쪽에는 랄라나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될 때가 많고요. 이 랄라나의 위치를 보면 랄라나가 계속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랄라나의 역할이 후방 빌드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랄라나의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랄라나가 최전방에 있지만 메갈리스터가 올라와서 결국엔 공격 상황에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전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메갈리스터, 오른쪽에서는 랄라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랄라나를 이강인으로 바꿔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발을 사용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 라는 자연스러운 전술적인 활용도가 생각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박스 안에 있는 선수나 아니면 메갈리스터 아니면 완전 왼쪽 측면에 있는 미토마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다 라는 전술 패턴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이튼의 공격 장면을 보시면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가 넓게 퍼져 있고, 이때 랄라나가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맥알리스터가 왼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이러한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맥알리스터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의 성향보다는 조금 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랄라나를 중심으로 보통 공격이 전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한 전술적인 패턴을 생각하면 어쨌든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 배치된다고 해도 이 맥알리스터는 조금 더 활동량과 침투 플레이에 더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랄라나의 역할을 맡는다면 중앙에서 이 브라이튼의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당연하게도 지금 마요르카의 공격을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키패스라던가 아니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라던가 공격적인 이 패스 능력에 정말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격적인 지표들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라는 이 공격적이지 않은 팀을 이끌면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브라이튼이라는 공격적인 팀에 갔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이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는 공격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역할도 브라이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브라이튼의 전술을 보면 데제르비 감독이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하는 감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이 이루어질 때는 한 칸 올라가서 투톱처럼 상대 수비를 조금 더 압박해주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랄라나의 역할이 전방 압박도 해야 되고 중원 싸움도 해야 되고 정말 왔다 갔다 열심히 움직이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마요르카에서 볼 경합 횟수가 1위입니다. 이 볼 경합 횟수란 압박을 할 때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달려들어가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고 볼을 경합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마요르카에서 기용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제르비 감독이 원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랄라나가 올라가서 압박을 해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중원 싸움을 할 땐 내려와서 중원 압박을 해주는데, 여기서 랄라나의 약간의 문제점이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약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좀 생깁니다. 브라이튼이 두 줄 수비를 하고 있는데 중원에 카이세도와 맥알리스터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랄라나까지 내려와야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랄라나가 순간적으로 못 내려올 때가 있어서 이 중원에 두 명의 선수로만 수비를 할 때가 많고, 이때 이 중원 공간이 약간 허술해질 때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하는 플레이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하지만 중원 싸움에 가담했다가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면 다시 측면으로 나갔다가 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수비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상 마요르카 수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맡고 있어요. 그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수비적으로도 브라이튼에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키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너킥을 지금 마치나 그로스 이런 선수들이 차고 있거든요. 맥알리스터나. 그런데 이 선수들이 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뭐 간접 프리킥이나 직접 프리킥이나 아니면 코너킥 상황에서나 세트피스 공격에서 브라이튼이 키커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기록적으로 봐도 지금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세트피스 공격으로 2골을 넣고 있는데 이 기록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 브라이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왼발 킥력의 정말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을 영입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세트피스를 주도하면서 이 브라이튼의 공격에 분명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된다면 미토마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브라이튼이 미토마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이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패스를 정말 공들이고 있거든요.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순간적으로 미토마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면
미토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미토마가 이 넓은 공간이 형성됐을 때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싸움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브라이튼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강인이 랄라나의 역할을 한다면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미토마에게 좋은 전환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 브라이튼이 1000만 유로의 정도의 제안을 겨울 이적 시장에 마요르카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브라이튼은 이강인 선수에게 꽤나 어울려 보이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약간 이강인 선수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마요르카라든지 아니면 브라이튼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이강인 선수가 갔을 때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도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워낙에 빅클럽이기 때문에 현재 그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즈만, 그리고 르마, 그리고 펠릭스가 지금 임대가 있지만 펠릭스가 다음 시즌에 또 돌아오니까 펠릭스도 있죠. 이런 선수들이 분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는 공격 지역에 뛸 수 있는 선수도 뭐 카라스코, 모라타, 코레아, 뭐 요렌테, 여기에 대해서 뭐 데파이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 중에는 리켈메도 있고 바리오스도 있고 리누도 있고 이런 공격 자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갔을 때는 분명히 자기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고요. 주전 경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는 당연히 그리즈만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즈만을 통해서 대부분의 공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필요한 건 그리즈만의 대체자나 그리즈만과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리즈만 옆에서 조금 더 활동 반경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리즈만의 패스를 받아주고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리즈만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즈만 옆에 요렌테라던가 뭐 르마라던가 코레아라던가 모라타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오히려 그리즈만과 호흡이 되게 좋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그리즈만과 함께 뛸 수 있을까? 뛰었을 때 시너지가 날까? 라는 고민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장면을 보면 거의 모든 장면에서 그리즈만이 최전방에 있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일단은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창의적인 패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준다.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가장 주된 공격 패턴이고 자연스럽게도 이 그리즈만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플레이하는 위치, 요 위치가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하는 위치와 아주 동일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리즈만은 왼발을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왼발을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플레이메이킹을 이강인 선수보다 훨씬 더 잘하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즈만이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요 역할을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당장 그리즈만에게 빼앗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명히 정말 빅클럽이고 분명히 이강인 선수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출정 시간을 가져가고 그리고 조금 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브라이튼이나 어제 좀 설명드렸던 아스톤빌라, 뉴캐슬 이런 팀들이 조금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사실은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관련이 깊은 기자다 보니까 혹시 이강인에게 제안한 클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브라이튼이건 아스톤빌라 그리고 뉴캐슬 이런 팀들이 실제로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분명한 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강인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건 분명하고 여기서 마요르카가 이강인에 대한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는데 이 거절했던 이유는 이강인 선수에게 아까 기사로도 봤던 것처럼 1700만 유로라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팀은 없었고 1000만 유로 정도의 금액을 제안하면서 이강인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이아웃이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떠나보내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 마요르카 구단에게 약간 불만의 표시를 한 건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떠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 겨울 이적 시장에 무조건 떠나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단 분명히 나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적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러한 이제 의견을 마요르카에게 전달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